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 드론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드론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최근에 폴리티코에 난 기사를 보니 우크라이나에서 연 생산하는 드론이 무려 200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개의 드론이 날아와서 목표물을 맞추고 심지어 지난 5월의 경우에는 8만 9천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타격한 것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약 80%가 드론을 이용한 거라니까요. 이제 현대전은 총으로 하는 것도 대포로 하는 것도 아닌 드론으로 하는 전쟁이란 걸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으로 이 드론에서 굉장히 우위를 보였는데요. 이젠 또 그것도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왜냐, 러시아에 들어가는 건 드론 때문에요. 이 조이스틱도 서방에서 수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연 2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드론 강국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오늘 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도움으로 드론 생산 2배 늘려 연 200만 대 이상 생산이라는 기사입니다. 폴리티코가 최근에요, 이 드론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얻은 각종 자료를 가지고 만든 기사거든요. 이걸 보면요,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 대변인인 올레흐 알렉산드로프는 폴리티코예요. 러시아는 중국의 막대한 기술적 지원 덕분에 드론 생산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국 제조업체들이요, 러시아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전자장치, 내비게이션, 광학 및 텔레메트리 시스템, 엔진, 마이크로칩, 프로세서 모듈, 안테나 필드 시스템 같은 거를 제어보드까지 모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조이스틱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 조이스틱 가지고 그 조정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조이스틱도 못 들어가게 했고, 그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의 판단에 따르면, 그리고 그 정보에 따르면요, 러시아는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회사 설립과 회사명 변경 등 다양한 회피 기술을 동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정보국 대변인은요, 중국은 겉으로는 모든 규정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드론 기술력 유지에 결정적 공급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까 폴리티코의 근거 없는 정치적 조작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국의 답변을 사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맞은 드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품 잔해 같은 걸 보면서 말하는 걸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중국산이 대부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드론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한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 러시아군 장비 및 병력 피해의 80%가 드론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공격이 했을 때 그 피해를 입는, 러시아가 피해를 입는 80%가 드론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은요, 8만 9천 개의 러시아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했는데요. 이 8만 9천 개의 러시아 목표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탱크나 어떤 시설 설비만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바로 사람도 포함되겠죠. 우크라이나는 2024년 한 해에 전술 드론 100만 기를 생산했고요. 여기서 전술 드론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가서 집중 타격하고 짧은 거리를 날아가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250만 개의 전술 드론과 3만 개의 장거리 드론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거리 드론은 날아가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거죠. 250만 개의 드론이 서울 시내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빡빡한 드론은 그냥 군집 무리가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 파괴력은 기존 코탄이나 이런 것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목표물을 가서 때린다는 의미에서 보면 서울을 한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뭐 수십,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여기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최근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장거리 드론 100기를 생산하지만 러시아는 하루 300기, 향후 500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가 만든다는 게 250만 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하루 300만 기 만든다면 500만 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요. 그리고 러시아는 2024년에 1.5만 기, 그러니까 15,000개였던 장거리 드론 생산을 올해에는요, 3만 기로 2배 이상 확대했고요. 드론은 200만 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 어마어마하게 당했기 때문에요. 금방 말했듯이 5월 달에만 8만 9천 개의 목표물이 파괴당했다는 건 그중 수만 명의 사람이 드론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드론 부대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요, 러시아가 우리 전술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장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요, 꼭 이렇게 드론을 무기로 만들지 않아도요, 상업용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모두 사용하는 공격용 상업 드론이 있는데요. 바로 DJI의 매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상업용으로 개발됐지만요, 양측 모두 군사적으로 사용 중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매빅 드론은 너무 싸고 효율적이라 포탄처럼 매일 사용되는데 중국은 우크라이나에는 판매를 제한하고 러시아에는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중국이 받쳐주면 드론 생산, 특히 드론 전쟁에서는요, 중국이 누굴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우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결정적이란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매빅을 개조한 차체 드론을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요격 드론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워낙 많은 드론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미사일 요격하듯이 드론 요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만큼 요격 드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뭐 또 다른 방법을 쓰고 있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광섬유 케이블로 작동하는 드론을 만들어서 아주 먼 곳에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 이게 화면만 보면서 정밀 조작해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이런 광섬유 드론 같은 걸요, 쿠르스크 지역 탈환에 굉장히 사용했고,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보급선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광섬유 케이블로 작동되는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이 드론 생산은요, 러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타르스탄, 러시아 안에 있는 공화국이죠. 타타르스탄 알라브란 경제특구에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의 생산 거점이 있고요. 우드무르트 공화국이라고 또 그 러시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요, 그 장거리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번 사례는요, 현대전에서 그 기술보다도 이제는 생산성과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무엇보다도 알려줍니다. 이 드론이 최고 성능의 드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격을 막 인해 전술처럼 그냥 몰아붙일 수 있는 수로 하는 전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보다는요, 속도와 양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을 만드는 게요, 이제 국가 차원의 전면전 인프라 구축 경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한국에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은 북한을 머리 위에 두고 있고요. 또 강대국을 옆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군사력으로 상대에게 밀리지 않고 최대한 반격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드론에 모든 전력을 쏟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압박이 단순히 그 보복이나 반격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인권 유린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유럽의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스라엘 장관 2명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럽은 이제 이스라엘에 무기도 팔지 않겠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선을 또 넘어버렸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은행 거래를 중단시킨 건데요. 우리는 자꾸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좀 하나의 새로운 독립국가라는 느낌을 받지만요,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도 아니고 자신들의 통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은행 송금을 끊었고 거래를 중단시켰다는 건요, 이스라엘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아예 자금줄 자체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다른 제재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실물 돈이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영국 등 5개국이요.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서한지구 폭력 선동 혐의로 이스라엘 재무장관을 제재했습니다. 이 재무장관을 제재하자 이스라엘 재무장관이요, 보복성으로 팔레스타인 은행으로 가는 돈줄을 끊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 은행 거래를 하면서 이 돈은 테러에 사용되지 않는 돈이다라는 면제 조치를 해줬습니다. 물론 그 형식상 그렇게 면제 조치를 해줘야 팔레스타인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건데요. 이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자체 통화가 없잖아요. 자체 통화가 없는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라엘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만 해도요, 약 20조 원이 팔레스타인 은행을 통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면제 조치가 철회되면서 팔레스타인 은행들은요, 이스라엘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금융권은 급격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가자지구 사태로
해외 원조도 감소됐고 해외 원조가 와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세수마저 제대로 거둘 수 없도록 이 금융까지 차단해버리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정말 돈 벌 데도 없고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에 가서 막노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유화책으로 여기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돈은 벌어가고 그건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숨통조차 트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어떤 상황으로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극단주의 세력이 나타나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정말 이건 아버지의 원수, 형제의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이스라엘도 그 하마스의 그 잘못된 테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수백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숨통을 조아버린다면 이건 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방으로부터 제재당한 스모트리치 장관은요, 이스라엘을 국제적으로 폄훼하라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정당성 박탈 캠페인에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자신을 제재받도록 만들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복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이 뭐 하루아침에 풀릴 것도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아놓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과연 그대로 맞고만 있을까요? 저 아닐 것 같거든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사실 조금 걱정되는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금 세탁 관련 소식인데요. 호주에서 자금 세탁을 부실하게 관리한 카지노에 3,500원의 벌금을 매겼는데요.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이렇게 벌금을 맞으면 이 카지노가 망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호주 당국은요, 망하는 건 네 사정이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나 이 자금 세탁 문제에 서방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호주 금융정보분석기관 오스트랙이에요. 카지노 운영사 스타 엔터테인먼트 그룹에게 자금 세탁 통제 방지 실패를 이유로 최대 4억 호주 달러, 3,555억 원의 민사벌금을 청구했다고 호주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오스트릭은 스타 엔터테인먼트가 고위험 고객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 유통을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등 자사 카지노를 통해서요, 고위험 고객 117명이 연루된 불법 자금 수십억 달러 유통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간 동안 스타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한 고액 도박 고객 대상 매출은 111조 원 정도에 달한다는데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뭐 도박이란 게 큰 돈이 오가다 보니까 이 매출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건 뭐 아마도 정확하게 이 매출이 전체는 아니고 오간 돈의 규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엔터테인먼트 측도 카지노 측도 자신들이 이렇게 벌금을 맞을 걸 알고 약 한 1억 5천만 호주 달러 정도의 충당금을 회계상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호주 금융당국이 요구한 벌금은 약 한 4억 호주 달러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지노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벌금 낼 건 알고 우리도 충분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4억 호주 달러란 벌금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내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요, 이러면 우리가 망한다. 880억 이상은 내면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오스트레이크가 호주 금융당국은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왜냐? 니들이 벌금 못 내면 망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해. 니들이 벌금 더 나올 거 생각해가지고 투자 유치도 생각 중인 거 알아.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벌금 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엑스타 엔터테인먼트는요, 약 3억 호주 달러 2,666억 규모의 투자를 받는 거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스타 엔터테인먼트와 유사한 또 크라운 리조트라는 카지노도 2023년 5월에 약 4천억 호주 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는데요. 오스트랙은 스타 엔터테인먼트도 역시 그때만큼 돈을 내야 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타 측보다 이 크라운이라는 데가 훨씬 큰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스타는 우린 도저히 그 돈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경영은, 이 카지노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2024년 하반기에만 약 3억 호주 달러, 2,666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호주 금융당국은요, 더 이상 그 회사 규모를 가지고 벌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아마 앞으로 한국에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 규모가 아니고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고요. 그 행동에 따라 이 회사가 파산이 되더라도 그만큼 벌금을 매긴다라는 취지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해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